이번 책은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4권부터 8권입니다. 지금 역사의 큰 흐름은요. 그 1904년 러일 전쟁, 바로 이어서 1905년 을사보호 조약, 그리고 1907년 군대 해산,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으로 이어지고요. 자, 4권에 보면요. 그 앞에서 1902년에 그때 한반도를 덮쳤던 그 당시 열병, 그 호열자 콜레라죠. 그거로 인해서 윤 씨 부인이 바로 10살 된 그 손녀딸 서희를 남기고, 그리고 그 최참판 댁의 기둥이 되는 그 인물들이 그 역병의 희생자들이 되었었죠. 그럼 이 역병에 이어서 흉년이 마치 그 메뚜기 떼가 논밭의 곡식을 그 싹쓸이 해버리듯이 그렇게 모질게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평사리의 소작인들 또한 이 흉년을 겪으면서 그들은 지금 아주 인심이 흉흉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조중구가 지금 10살밖에 안 된 이 서희가 혼자 남자, 이 조중구와 이 홍씨 이들 부부가 이 만석군 살림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고방 열쇠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 문서를 차지하고 지금 서희의 운명이 지금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요. 이 소작인들이 지금 조중구 편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여기에서 조중구가 마음대로 편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소작인들의 땅을 뺏으면서요. 심지어 그 외놈 순사들이 지금 평사리에 들어닥칩니다. 그러니까 그 외 순사들이 총칼을 들고, 그리고 이 소작인들이 있는 이 평사리에까지 들어닥치자 더 이상 밟힐 수 없다는 이 평사리 소작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고요. 그 동학에서 활동했던 목수 윤보가 주동자가 되어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이 비밀 결사대가 조중구를 습격합니다. 그런데 그 조중구의 하인 삼수가 그 나중에라도 그 큰 대가를 바라고 충성심을 가장하여 그가 마루장 밑에다가 숨겨집니다. 조중구가 구사일생으로 그날 밤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날 밤에 그 조중구를 습격했던 목수 윤보를 포함한 이 일당들은요. 지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 그 의병이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목수 윤보가 죽고 강을 건너 풍비박산되어 뿔뿔이 흩어졌다고도 하고, 소문에 또 간도 쪽으로 갔다고도 하고, 천국이나 아라사 쪽으로 갔다는 그러한 소문들이 무수히 나돕니다. 4권 일부 끝에서 서희와 그 무당딸 공월선, 길상이, 용인의 아저씨 그 식구들, 영팔이네 아저씨 식구들이 바로 부산을 거쳐 고국 산천을 버리고 만주 땅으로 가는데요. 그럼 봉순이는 스스로 남습니다. 그때 나중에 봉순이에게 간도 땅으로 가면 혼인하자고 했던 길상이가 눈물을 흘리며 봉순이를 기다리면서 4권이 끝이 나거든요. 그럼 이 간도 땅에 와서요. 이제 그 소설의 주 무대가 바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 주 무대가 바로 여기 이쪽, 그러니까 만주 땅 여기 보면 용정 있잖아요. 여기로 주 무대가 이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와서 지금 조국 산천을 벌인 이 사람들은요. 이곳에 와서도요. 이 식민지 조선 사람들은 마치 사막에 내던져져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 목이 타는 식물들처럼 처절하게 이를 데 없는
간도 땅에서의 이 몸부림치는 그들의 삶이 펼쳐집니다. 우선 서희가 그럼 이곳에서 어떻게 재물을 늘려서 우뚝 서냐 하면요. 할머니 그 윤씨 부인이 그때 이 할머니 윤씨 부인이 그 호열자로 희생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죽기 전에 그 부인이 그때도 서희 또한 혼미해진 정신으로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했을 때 그 부인이 서희 방에 들어와서 서희의 그 장롱 발 있잖아요. 그 장롱 발을 빼내고 그때 대나무 통 그걸로 그 농발 대신에 그걸 괴어두면서 나중에 이것이 쓰임이 있을지도 모른다 했던 그 비몽사몽간의 혼미한 정신 속에서 서희가 할머니의 그 행동을 기억해내거든요. 그거는 서희가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 농발 대신 괴어두었던 그 대나무 통 속에 바로 금은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용정 땅에 왔을 때 그거를 처분해 준 사람이 바로 그 공노인, 그러니까 공노인은 그 공월선의 삼촌이었는데요. 이 공노인은 지금 이곳에서 객주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를 성사시켜서 그 수수료를 받는 상당히 그 거래에 촉이 민감한 촉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지략을 가진 이 노인의 도움으로요. 그 금과 은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에게서 이어받았다고나 할까? 어떤 재산을 모으는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촉 있잖아요. 그런 촉이 발달되어 있는 서희, 그 다음에 이 지략이 뛰어난 이 공노인의 그 도움, 그리고 거래 이런 업무의 실행력을 실천하는 사람은 또 실행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바로 길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세 사람의 삼박자가 잘 맞아서 서희가 다시 한번 이 용정에서 서희가 우뚝 섭니다. 자, 서희는 당연히 자신이 데려온 자기네 고향에서 데리고 온 이 사람들도 돌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희는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우뚝 섰냐면요. 제일 먼저는 어떤 매점입니다. 콩을 매점하는데요. 이 콩물 백두를 매점해서 지금 보면은 이 용정이 지금 어떻게 있냐면 이쪽에 있는 그 회령 있잖아요. 이쪽 회령을 경유한 이쪽 청진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곳에서요, 뭐를 하냐면요. 그 정보를 관리해주는 공노인이 가져온 물고 온 그 정보인데요. 바로 지금 여기서는 청나라 땅입니다. 그래서요, 이 청나라 상부국의 토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되팔아서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정 대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쑥대밭이 되고 잿더미가 되지만 그곳에서 서희는 우뚝 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용정 땅에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당연히 청나라인들, 그리고 몰려 들어온 조선인들, 원래 간도 땅에는 그 조선인들이 또 많이 정착해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일본이 그 청나라에 그걸 넘깁니다. 그래서요, 그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쪽에서 연해주 이쪽 아라사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죠. 그쪽까지 쭉 이어져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서희의 일거수일투족과 길상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누가 쫓고 있냐면요. 김두수라는 인물. 김두수는 올라가 봅시다. 김두수가 바로 서희의 아버지 김치수를 살해했던 그 김평산의 아들 거복이입니다. 그가 지금 김두수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밀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운명의 만남이 다시 한번 이 간도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청나라 사람들과 팽팽한 대결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고 똑같은 아라사나 지금 청나라의 적은 일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적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되니 그들은 다시 또한 팽팽할 대결도 펼치지만 혹은 연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입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어떤 의병 활동을 하는 이러한 인물들, 그리고 밀정들. 이 작품 속에서는 700여 명이 넘는 그 등장 인물들이 넘나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작가의 생각의 틀이 얼마나 도도하게 흘러나가는지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연히 이 속에서는 1권부터 정말 끈끈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어떤 신분제와 그 다음에 그 정말로 그 운명적인 그 저항, 그리고 최서희의 그러한 집념들이 아주 잘 녹여들어서 뒤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더시요. 그 서희는 지금 그 이동진이 요청한, 그러니까 이 독립군이 요청한 군자금은 거절하거든요. 그러면서 서희가 되놓고요 친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그 외 사찰 비용, 그러니까 절을 짓는데 막대한 비용을 내면서 독립군 자금은 내지 않았다. 그럼 서희가 이렇게 내놓고 나보란 듯이 지금 친일을 하는 데는 뭔가 서희의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희가 이렇게 대놓고 친일을 하니 남편 길상은 독립운동 조직으로 더 깊숙이 뛰어들거든요. 그럼 여기서요, 바로 서희와 그럼 그의 길상이 하인이었죠. 우리가 지금 이 표에서 한번 보듯이요. 할머니가 동학의 그 계주였던 큰 그 거물이었던 바로 김계주와 결혼해서 김환을 낳았죠. 그리고 김환은 서희의 어머니 별당화 씨와 도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 최치수는 그 얘기는 더 빼고요. 이들 세 여인들의 삶만 보면요. 서희는 그럼 자기의 하인인 길상이와 결혼하고 엄마인 별당화 씨는 그 당시 그 자기의 하인과 도망쳤었고 할머니는 김계주와 이 세 여인들은 그 당시 신분 질서를 완전히 깨부순 어떤 파격적인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그 당시의 신분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이 이 세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가가요. 서희와 길상의 결혼은요. 훅 뛰어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요. 하면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뭔가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할까? 이렇게 대범하게요. 그 결혼의 부분은 훅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상과의 사이에서 지금 두 아들 이렇게 황국과 윤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들 부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길상이와 서희의 부부가 겪는 그들의 그 부부의 그러면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지? 그 생각을 한번 읽어보는 부분이 바로 7권의 157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세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서요. 길상은 고독했다. 고독한 결혼이었다. 한 사나이로서의 자유는 날개죽지가 부러졌다. 사랑하면서 살을 저미듯 짙은 애정이면서
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던 애기씨. 최서희가 지금 길상에게는 쓸쓸한 아내다. 피차가 다 쓸쓸하고 공허한가? 역설이며 이율배반이다. 인간이란 습관을 뛰어넘기 어려운 조물인지도 모른다. 그 콧대센 최서희는 어느 부인네 이상으로 공손했고 지순하기만 하던 길상은 다분히 거칠어졌는데 김주사도 되고 김선생도 되고 김길상씨도 되고 면전에서 웃고 급실거리는 얼굴들이 돌아서면은 퇴하고 침 뱉어가며 하인놈 푼수에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르더라고 들먹거리는 꼴 눈꼴시어 못 보겠다. 고작 한다는 말이 그 말일 터인데 서희라고 예외일 수 있는가? 자, 뭔가 길상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요. 자, 그러면서 서희의 집념, 서희는 다시 한번 그 최참판 댁의 그 만석군 살림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그 최희는 그 집념으로 거기에 지금 이 결혼으로 이루어졌지만 길상이의 마음은 서희인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부분이 바로요. 그 부분도 한번 곁들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권의 140쪽 먼저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요. 먼저 자, 어쩔 수 없는 일. 나는 가야 해.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 아니냐? 10년 동안 이를 갈았다. 아니 15년 동안 이를 갈았다. 원한에 맺힌 세월을 원한대로였다면 밤낮으로 이를 갈아 이빨 하나 남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남지 않았을 것이다. 돌아간다. 돌아가서 조가놈, 홍가 그 계집, 마지막 살에 붙인 네이까지 벗게 할 테다. 내 소망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어. 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서희의 양볼이 파랗게 질린다. 중호와 저주의 바다다. 조중구와 홍씨의 두 물기둥이 솟아오른다. 연속적으로 최참판 댁을 엄습해왔던 불운의 씨앗들이 두 물기둥 둘레에서 매물 돈다. 어찌 너희들이 넘보았느냐. 어찌 너희들이 강탈하였느냐. 어찌 너희들이 감히 오욕을 끼얹을 수 있었더란 말이냐. 나는 돌아간다. 그이가 돌아가지 않는데도 나는 돌아간다. 그것은 애초부터 말없는 약속이 아니었더냐. 그것은 엄연한 약속이다. 이제 내 원한은 그이의 원한이 아니며 그이의 돌아갈 이유도 아닌 것을 안다. 왜? 내 원한이 그이 원한이 아니란 말이냐. 남이니까 내 혈육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지금 뭔가 목표점이 뭔가 다른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 서희가 돌아가려면 조중구가 가지고 있는 이 만석군 살림의 땅 문서며 이것을 되찾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되찾아주는 지략군이 바로 누구냐 하면요. 공노인입니다. 자, 공노인 또한 그 조중구와의 지략의 싸움에 있어서요. 공노인의 생각을 한번 봅시다. 처음 서희의 부탁을 받고 해관을 따라 서울에 갔을 때 공노인은 자기 임무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정당성이 있었지만 어느새 공노인은 조중구와의 지략적 싸움 그 자체에 빠져들어갔던 것이다.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으로 논문서가 넘어올 때마다 공노인은 성 하나를 공략한 쾌감과 나머지 성을 향한 용서심 때문에 그는 자신이 노쇠해 가고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 일 이후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은 월선이 중한 병을 앓고 있다는 일이며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객주업에 대해서도 무관심이었다. 자, 공노인의 이 지칠 줄 모르는 이 사업 수완이 바로 서희를 살려냅니다. 서희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길상은 지금 어떠냐면요. 길상이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별당화 씨와 도망쳤던 김환. 이 김환이 바로 길상과 만나서 서로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독립운동 조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느냐 하면요. 국언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부분 298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내는 붙어 다니면서 사흘 밤 사흘 낮을 마시고 강가에 나와 외치고 함께 뒹굴고 기묘한 시합을 계속하였다. 공로인의 말로는 백중지세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어떠냐 하며 흐물흐물 웃는 것이다. 참으로 기괴 망측한 일이었다. 미친 지랄이었다. 환희도 길상도 세상에 나와 그렇게 깝대기를 홀랑 벗어본 일이 없다. 그것은 일종의 치료였는지 모른다. 아픔의 치료. 그리고 길상은 환희로부터 오는 갖가지 저항을 극복할 수 있었고 숭배감과 증오가 얽힌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의 장막을 걷고 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부터는요. 길상과 환희의 역할이 이 책의 지금 2부에서는요. 길상과 환의 역할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은 누구였냐면은 아버지 길상이 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서희가 단지 몇 사람만 데리고 고향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 활시에서 떠난 화살같이 고향을 향해서 바로 서희의 이 일행들이 3부로 이어지는 이 도도한 흐름, 이 흐름을 바로 3부에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떠돌고 있는데 변명하자면요. 그래도 이 평사리를 떠난 이 아재들의 이야기, 용이 아재, 영팔이 아재, 또 중국에서 만난 주가비 아재, 정말 짠한 인물들이 너무 많고요. 아까운 캐릭터들이 너무 많지만 3부로 이어지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덧붙여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뭔가 불완전한 이 리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